인구토크 올인의 이재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구토크 올인의 최철규입니다. 인구토크 올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책이 없을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구 이야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한 지 한 달이 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가짜 낙태약마저 거래되고 있고 시술이 더욱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여성들의 건강이 무척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오늘은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낙태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더 나아가 초저출산 대한민국에서 낙태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해 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노영희 변호사님, 낙태는 죄다, 낙태죄는 합헌이다 이렇게 보시는 배인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 변호사님, 지금 낙태가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낙태가 허용되는 것은 이제 모자보건법에 5가지 예외 조항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형법 269조에는 그 부녀 스스로의 그 자기동의 낙태죄라고 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270조에 보면은 의사가 그 부녀의 요구를 받아서 혹은 동의를 받아서 낙태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그 당사자가 낙태를 해달라고 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처벌합니다. 벌금도 존재하지 않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요. 또 본인이 원래 낙태를 원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또 낙태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부동의 낙태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해 그 낙태가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실제 그거는 조금 이게 이제 암수 범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그 실태를 조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들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부인과 협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루에 3,000건 정도, 아마 1년이면 109만 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낙태 건수는 그보다 좀 작습니다. 2005년도에 얘기했던 것은 한 34만 건 정도였었는데 2010년도에는 16만 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예전에 조금 더 높았던 것은 그때는 이제 인구 그 조절 정책으로 낙태를 또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좀 보이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낙태와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낙태가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그렇게 2010년 이후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없는 걸로 저희도 네. 알고 있어서 예. 아마도 이번에 청와대에서 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실태 조사부터 하겠다, 그렇게 발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 실태조사 나온 것도 사실 이 낙태죄 부분이 국민청원으로 올라가면서 청원 건수도 20만 건을 넘고 해서 답변이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나온 조치죠. 예, 이제 답변이 아마 그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와대에서도 답변한 것이 이 낙태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이,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같이 고민해 볼 문제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낙태죄가 이렇게 엄격할수록 이 낙태 수술 이 수치가 더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가 지금 통계적으로 잡힌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하나의 통계를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는 보는 사람마다의 시각이 다 다르겠는데요.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임신 그 인공 임신 중절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세 이상 44세 미만의 여성 1000명당 얼마나 임신 중단을 하고 있는지 그 이제 수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그 조사해 본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해에 나온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그 수치에 따르면은 29명, 그러니까 네. 굉장히 높죠. 캐나다에 비해서는 캐나다는 14.9, 네, 네. 거의 2배나 되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이제 2002년이고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조사한 수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에는 떨어졌기 때문에 반 정도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수치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희도 뭐 캐나다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뭐 그러면은 그 낙태죄가 없으면 다 그렇게 네. 되냐?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오히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낙태죄가 있다고 해서 이게 낙태가 더 많이 일어나고 낙태죄가 폐지되거나 유연화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낙태 수술이 없고 그것을 또 양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고 있는 도중에 낙태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산모의 자유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뭐 허용적인 나라. 예, 사유를 제한하지도 않고 주수를 제한하지도 않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놨는데 오히려 낙태 건수, 즉 임신 중단의 건수가 더 적은 것으로 좀 알려져 있다는 거죠. 예컨대 가임 여성이 1000명이면 그중에 14건 정도의 낙태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비범죄화했을 때 오히려 생명 경시 풍조가 나타나서 낙태가 이루어지지 않을 낙태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통계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지금 합헌이냐 위헌이냐 하는 판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올라가 있는 이 위헌 청구 소송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사실 국민청원 올라온 것도 그런 맥락을 감안을 해서 지금 올라가서 그만큼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또 뭐 지금 여성계가 들고 일어났단 말입니다. 노 변호사님, 그 과정 좀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2012년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그 낙태와 관련해서 한번 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낙태죄를 규정한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합헌이다라고 한 의견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때 위헌과 합헌의 의견이 사실은 4대4 정도로 아마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낙태죄로 인해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지니까 이건 좀 문제 심각하다라고 해서 또 다시 그 위헌 제청 혹은 헌법 소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위헌과 관련돼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올해 10월 정도에 내릴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네. 지난 8월 28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그 규칙이 아니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 결정될 건데 왜 미리 나서서 너희들이 또 우리를 이렇게 옥죄했느냐라는 것도 하나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10월이 됐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임기가 이제 바뀔 타임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미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사실은 점점 더 미궁에 빠져버리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갖추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4대4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위헌으로 하기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정도의 시각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사실 여성계에서 반발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여성의 낙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사회적인 그런 견지에서 시각을 넓혀보게 된다면 이번에는 위헌이다라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기대를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위헌 여부 관계없이 현행법상의 낙태죄로 이제 처벌된 그런 사례들이 많나요? 실제 낙태가 행해져도 그것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문화된 범죄 아니냐라는 얘기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보면은 낙태와 관련해서 기소된 건수가 있습니다. 기소된 건수가 2016년도에는 24건이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14건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기소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수많은 건수들이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쨌든 이 1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8건 기소됐고 14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이. 근데 그 1심 판결 14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건 1건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까 의사들이 낙태죄를 처벌받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벌받는 것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금형도 없는 것인데 어쨌든 실형 처벌은 딱 1건 있었다는 거, 14건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한 10건 정도가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를 보통 받은 경우는 이제 1년 정도 선고유예를 선고하는데 1년 지나고 나면 사실 그분은 아무런 처벌받지 않았던 상태랑 똑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의사들 말고 여성이 처벌받은 그런 그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통 그런 분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받고요. 보통 이제 남자친구들이 앙심을 품고 네가 예전에 내 애를 지웠지, 내가 너 나랑 안 만나주니까 내가 너를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협박에 의해서 사실 기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남자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경우는 사실은 처벌까지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기소 안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2건 정도, 의사들의 경우는 2건 정도 집행유예 받은 거. 형벌이지만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그렇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잖아요. 예, 이 위헌 여부를 가리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네,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헌법재판소는 4대4 동수로 그 합헌이다, 위헌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습니다. 재판관들께서. 근데 이번에는 과연 어떤 수가 나올지 저희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저는 위헌을 하시기는 어려울 거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합헌이라는 무슨 자신감의 것이 아니라도 위헌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또 허용 사유를 모자보건법에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낙태죄가 위헌이다라고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거는 헌법재판소와 그다음에 대법원이 지금까지 면면이 내려오면서 판시했던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그리고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판시를 뒤집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제 사실 임신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장기간 걸쳐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위헌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합헌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요즘 세계 추세입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도 이제 그 임신 중단을 허용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초기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태아가 혼자 살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여성의 자기의 그런 그 결정권 같은 게 매우 더 중요하다라고 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나라도 12주까지 허용하는 게 다 그런 근거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 그렇다고. 예,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간 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후기로 가서 지금 임신 7개월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아이를 만약에 뭐 유산시키는 경우에 혹은 임신 중단시키는 경우에 아이도 문제가 되지만 엄마의 건강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임신 중단을 이제 안 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헌 쪽으로 좀 판단 내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격적으로 전부 다 위헌이라고 말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헌법 불합치 결정 쪽으로 어떤 정도 그 유동성 있게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신의 그 주수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걸 더 존중할 것이냐, 여성의 결정권이라고 더 존중할 것이냐에 부딪히는 부분까지는 사실은 이제 여성에게 조금 더 우호적으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명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임신 중단을 허용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조금 융통성 있게 결정이 좀 나와주게 를 원하는 그런 종류의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거는 그 국회의원들이 할 몫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자체를 뭐 몇 주까지는 어쩌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그 입법을 위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위헌이거나 합헌이거나 그 사이 헌법 불합치. 네, 원래는 위헌이나 합헌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전격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 병역법처럼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을 내려버리고 시한을 못 박아서 어느 정도까지 이 입법과 관련된 부분을 좀 개선해서 좀 그 양 당사자의 권리를 좀 절충해서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는 쪽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 불합치 결정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 그 위헌 청구 소송 결과,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다음 파트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낙태죄 폐지 논란에 들어가면 이제 가장 부딪히는 게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기결정권이 뭐고 태아의 생명권은 어떤 권리인지 두 분 각각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태아, 어디서부터 태아라고 할 것인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법마다 다릅니다. 민법도 다르고 형법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이제 형법에서 다수적인 견해는 이제 착상 후, 그다음 출산되기 전까지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생명체를 태아라고 부르고 그 태아가 정상적으로 엄마 몸속으로 나오지 않을 때 그것을 이제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가장 지고지순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생명 보호, 국민의 생명 보호, 거기에는 태아의 생명도 당연히 보호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이 인생사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것을 추구할 권리가 또 우리 헌법상 권리 중에서 파생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권리가 이 낙태죄에서 부딪힌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본인이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본인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내 안에 그 존재하는 그 태아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의 여부가 내가 제일 원하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에게 방해가 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스스로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내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관점에서 뭐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조금 애매한 말로 이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이 아직 지금 성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할 것인가는 여성 스스로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게 여성 결정권이고 여성의 그 결정권이고 이제 태아의 생명권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태아라 하더라도 바깥에 드러나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인식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둘 중에 당연히 두 개 다 좋은 권리이고 두 개 다 지지되어야 되는 권리인 건 맞지만 두 개가 부딪혔을 때 그러면 어떤 걸 더 우선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서 항상 핵심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그렇고 이게 이제 뭐 여자만 또 처벌돼야 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수반을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 남성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논의에 같이 들어와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도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뭐 그게 뭐 심정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법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를 법치국가라는 점에서 형법이 명확하게 구성 요건을 규정을 할 때 남성을 처벌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남성이 처벌받으려면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교사자로서만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실 때문에 남성이 정범으로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 교사자로서는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그 실제로 현실적으로 있는 낙태 시술이 음성적으로 진행이 되고 통계도 안 잡히고 또 더 몸에 건강에 좋은 시술도 지금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낙태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불법적으로 이제 낙태를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산하 정책 관련해가지고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문제시 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동네에 뭐 몇 개 병원 걸러다 가다 보면 한 군데 정도에서는 한 30-40만 원 정도 받고 낙태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8월 28일 날 그런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우리 낙태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 낙태 불법화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히려 더 보여지더라. 그 형태가 무엇이냐 이제 물어봤더니 예컨대 브로커들이 그 활개를 치더라. 인터넷에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그냥 찾아가서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낙태를 원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그냥 낙태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낙태를 어떻게 해주겠다, 낙태를 연결시켜주는 의사가 누구다, 약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런 이상한 잘못된 정보들과
그 문제될 수 있는 정보들이 막 잔뜩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낙태를 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청소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미혼 여성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그 잘못된 정보들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건강에 더 위험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중간에 그런 그 브로커들과 같이 잘못된 사람들이 끼어들므로 인해서 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비용이 예전에 한 30~40만 원짜리였으면 이제는 부르는 값이 돼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태를 암암리에 허용해주는 외국으로 가서 낙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더라. 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버리고 사실은 본인의 이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지고 하는 과정 중에서 오히려 이 여성의 건강이 훨씬 나빠지고 태아의 건강까지 나빠져서 예후가 사실은 상당히 좋지 않더라. 이런 문제까지 이제 총망라되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요즘 그 의사 선생님들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모자보건법상으로도 열려 있고요.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낙태를 많이 한 나라는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태아조차도 그리고 뭐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태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히려 그 오랜 유구적인 문화와 역사 속에서는 그 아이도 생명으로 그리고 인간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다뤘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잘못된 산하 제한 정책이 들어오면서 이 낙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굉장히 달라진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좀 저희가 조금 더 진전된 논의를 나중에 하겠지만 그러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가지고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데 그래서 낙태를 해야만 되겠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태어난 아이한테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이 아이를 살해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하고 과연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 것인지 너무 극단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낙태죄는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또 무조건 뭐 없어져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치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인지 그 국가가 어느 스탠스를 취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입장 표명을 하고 거기에서 여성들의 건강권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또 외면하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가들이 타협을 해야 되겠죠. 타협을 해야 한다. 네, 법의 원칙은 천명을 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문화된 법이 과연 법으로 존재할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교과서에만 있는 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수용해야 되는 가치라면 그 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모자보건법상에 그 낙태 허용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시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에 좀 안 맞는지, 맞죠. 예, 그거 한번 좀 말씀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자보건법에 보면은 그게 73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사실은 그 법에 보면 5가지 허용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뭐 유전적인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 혹은 정신 이상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임신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그 모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아이에도 좋지 않을 때는 그때도 역시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근친상간이라든가 허용되지 않는 종류의 그런 그 뭐 성관계 때문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역시 뭐 동의를 받아서 낙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강간과 같은 그런 불법적인 그런 형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임신을 원치 않게 할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런 모든 경우에 전부 다 남편의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낙태를 해야 되는데 왜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남편이 없는 여성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실질적으로는요, 법률적인 남편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뭐 배우자처럼 행동하는 남성이라던가 아니면 사실상 그냥 사귀는 정도의 일시적인 남성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럼 차라리. 그럼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여성은 스스로가 그런 결정도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자보건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병원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냥 아무나
뭐 그 데리고 오세요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누구 아빠인지 모릅니다. 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냥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바라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당연히 개정되어야 될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건 굉장히 그 정말 정말 제일 먼저 개정되어야 돼요. 네. 모자보건법의 조건에 맞춰서 실시되는 임신 중절 수술이 1% 정도라고 통계를 한번 같아요. 1~2% 정도라고 얘기하고 아주 약소한 근소한 프로테이지. 그것이 예전에는 그 모자보건법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질환, 그 질환의 표가 지금 개정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도 그 질환에 해당이 돼서 나 감기약 먹었어요. 그 말 가지고도 아주 합법적인 인공 임신 중절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죠. 그 정책적으로 허용이 돼 있었을 때, 법은 법대로 두고 허용될 때, 산하 제한의 한 방편으로 활용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상의 그 질병 조항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용을 했다는 거죠. 확대해서 사용을 한 거죠, 현장에서. 그 감기 등 호흡기 질환도 거기에 기재되어 있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이 과연 그 말 그대로 모자보건법의 목적에 맞는 그런 법으로 작동하지는 않았죠. 결국은 그 지금 구조가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본인이 산모가 가서 자기 그 조건이 맞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폭행을 당했다, 뭐 근친이다, 뭐 이런 것들을. 저도 옆에서 그런 거기에 대해서 힘줘서 말씀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맞다고 저도 동의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성폭행을 당한 그 여학생이 와서 빨리 처방전을 받아서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과연 그러한 범죄로 인한 임신인지 여부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 안전한 기간들이 자꾸만 지나가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제 플러스 되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사회 경제적 이유로 그 임신 중단을 하게끔 허용해주는 조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형편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해서 뭐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직장도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게 되면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고 나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 아이를 또 누가 돌봐야 되냐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 내 인생도 앞으로 80년, 90년 동안 남아있는 이 인생을 이 현재 이 원하지 않는 임신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목 잡아서 살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시각인 거고요. 또 하나는 뭐 꼭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난 아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 하나 키우는데 너무 힘들게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아이가 또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를 또 낳아서 길러야 되느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을 키우는데 지금 사회가 너무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또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도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 명을 더 낳아서 그 가정 경제가 완전히 또 파탄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가 나가서 돈 벌던 사람인데 갑자기 아이 때문에 돈을 못 버는 수가 있잖아요. 아기를 이제 임신해서 낳아야 되니까. 또 그 아이를 갓난아기니까 누군가 돌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그런 신체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임신 중단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된다. 모든 낙태가 다 허용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 혹시? 네. 네, 그 사회 경제적인 그러한 적응 사유를 과연 그 임신 중단의 허용 사유로 넣을 수 있을 것인지. 근데 저같이 낙태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유가 다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나라가 이 아무나 언제나 모든 어떤 사유를 가지고 낙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유일한 나라가 캐나다밖에 없어요. 근데 캐나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임신 중절률이 높지 않거든요. 그거는 사회적인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 법이 있거나 없거나가 관련된 게 아닙니다. 미프진이라고 하나요? 사후 낙태약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낙태죄에 걸려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여성의 건강에 지금 유익한 걸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많이 제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미프진이라고 하는 이 약은 실질적으로는 2005년도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미 합법화가 된 약이고요. 전 세계 62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거 불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처음에 이게 10주 전에, 그러니까 임신 10주 전에만 복용하게끔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구해서 그 이후에 이제 임신된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구해서 먹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이 적용되는 원리는 실질적으로 그 태아가 이제 수정해서 자궁에 착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이제 자라는 건데, 영양분 공급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당히 잔인하죠, 말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이 약이 제2의 안전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약의 합법화를 지금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을 그렇게 복용을 하면 모체에 대한 손상이 가장 적고, 또 가장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없앨 수가 있고, 특히 말씀드린 그 태아의 생명권 논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후피임약 얘기가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사후피임약도 사실은 의사로부터 반드시 처방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 가서 사후피임약 달라고 하면 의사 얼굴 못 봅니다. 그냥 바깥에 있는 데스크에 있는 여직원이 적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서 처방전 하나 이렇게 주고 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의사를 본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뭐 언제 성관계 했습니까? 뭐 지난번 생리는 언제 했습니까? 이런 거 그냥 물어보고 그냥 줘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한 사람도 나 이거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상담을 받기 꺼려하고, 의사 선생님 자체도 내가 얘한테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얘는 나의 처방전만 받고를 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사후피임약이나 이런 거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합법화 시켜야지 이 건강권과 관련해서 더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이 인공 임신 중절 약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저도 뭐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아까 노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 안에 먹어야만 되는데 그 이후에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먹고 나서도 예후를 봐야지 그것이 모두 다 안전하게 그러니까 임신이 중단되었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걸 시중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뭐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흘러나오는 얘기도 팽팽하고, 그러나 이게 폐지된다면 또는 아까 그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우리 사회에 가장 적절한 이제 법률 제도를 이때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관련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면 12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나 결정하는데, 그것은 이제 건강상의 문제와 좀 관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일반적이고요. 다만 사회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허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입법이 다시 이제 될 때 또 다른 논의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들어가야 될 논의 중에 하나가, 현재 우리가 지금 그 건강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런 그 낙태나 혹은 임신 중단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개인 부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12주까지는 전부 다 이 나라에서 그 비용을 다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좀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얘기되는 게, 우리나라는 뭐 사람도 안 그래도 적은데 그 아이를 뭐 왜 안 낳느냐 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하는데요. 그게 가족제도하고도 문제가 저는 얽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가족제도가 기본적으로 정상가족이냐 정상이 아니냐 이 두 가지 기준으로만 나오고, 그 정상가족의 기준을 합법적으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이 있을 때만 정상가족인 것처럼 지금 분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관계
관계는 예전하고 많이 다른 패턴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이제 갖게 되는 상황에서 이 엄마나 아빠가 갖게 되는 사회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제 낙태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가족관계 제도도 사실은 정말 이 낙태죄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와 함께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정말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비혼율이 1.9%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야 정상 가족인 것처럼. 그렇죠. 이게 진짜 이게 좀 비정상적인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혼 가구가 우리 사회도 한 OECD 기준 같이 한 40% 정도 된다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낙태율은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이런 생각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해보기. 아이를 이제 엄마들이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이혼 같은 거 할 때요, 아이의 성이 문제가 이제 항상 되는데, 예컨대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성을 거의 따르고 있고, 이제 주민등록이든 뭐 가족관계 등록부든 이제 그쪽 라인으로 지금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하고 뭐 이런 건 다 내가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아이의 성이라고 하는 게 아이가 그동안 쌓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가 키우는데 그 아이의 성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 엄마가 나중에 다시 가정을 꾸릴 때 그 사람과의 낳은 자식과의 그런 성 문제도 또 다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주민등록 등본상에 뭐 동거인으로 되는 문제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또 되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해서 엄마 아빠들이 자신의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살자 뭐 얘기도 하기도 하고, 오히려 좀 비정상적으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그 낙태와 관련이 많이 된다는 거죠. 예컨대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관계에서 생겨난 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차별이나 힘든 과정들을 내가 고스란히 얘한테 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난 낙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벌써 인식을 바꾸고 고치지 않으면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혼율이 높은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또 뭐 중국인 커뮤니티가 있고 막 그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프랑스에서조차도 한인 커뮤니티는 가장 비혼율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그게 좀 뿌리 박혔다고까지는 좀 표현하기 싫지만 굉장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바로잡는 것, 그 아이가 그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차별받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 이러한 그런 좀 폭넓은 생각들을 가지고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변호사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그런 성과 본의 문제, 그런 것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하나씩 개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국가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 그리고 아까 뭐 남성도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낙태죄 처벌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를 낳은 아빠가 엄마보다 더 열심히 키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좀 받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양육비를 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그 지급되는 양육비가 있어서 내가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시스템, 네, 그것이 먼저 더 갖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낙태죄가 만약에 이제 폐지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했을 때 출산율하고 뭐 관계가 있을까요? 낙태죄 뭐 폐지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상관관계 있을까요? 저는 뭐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낙태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그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것도 사실은 더 있는 거죠. 아이를 내가 정말로 너무 싫어서 나는 아이는 절대 내가 용납할 수 없어서 아이는 안 낳아, 이런 게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재 그런 법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낙태는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그걸 합법화 시킨다라고 해서 그냥 필요도 없는데, 혹은 내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낙태를 할 것이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간의 뭐 본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전반적인 성숙도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좀 행복해지겠죠, 누군가는.
엄마도 좀 행복해질 것이고 아빠도 행복해질 것이고 사회도 좀 행복해질 것이고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가 결정한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더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같이 사회가 협조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이제 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만약 나거나 뭐 또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하면은 새롭게 이제 사회적인 제도 설계로 들어가야 될 텐데 혹시 뭔가를 그 지점에서 놓쳐서 빠뜨려서 이게 좀 부작용이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은 변호사님이니까 법률책을 다루시니까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담, 숙려 이런 부분도 해외에서 항상 논란이 되던데. 상담이나 숙려기간 제도 같은 것들은 상당히 그 긍정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야, 좀 한가하게 뭐 그런 걸 얘기하냐, 그런 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 낙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그 여성들의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해본 사람은 정말 모를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를 감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스스로의 상처가 내면적으로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트라우마처럼 우리가 다루어서 그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결정하기까지 상담하는 기간, 또 실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 또 그 사람에 대한 예후를 같이 봐주면서 또 내적으로 정신적인 어떤 상실감이 이런 거를 조금 덜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해요. 여성의 건강권 차원에서. 그러니까 정신건강권에서 차원에서 그렇고 또 육체적인 건강권 차원에서 그렇고 사회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또 건강권 차원에서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법에 이제 모자보건법에 이제 그 낙태 허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헌 결정이 날 수도 있다 이런 또 판단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합헌 결정이 난다면 앞으로 어떤 의식적인 면이나 뭐 제도적인 면에서 좀 개선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적인 의식, 그다음에 우리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비전, 이거에 대한 얼마나 많은 함의가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아까 계속 말을 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는 2번에 걸쳐서 이 낙태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2번째인 경우에는 그 독일이 이제 통독이 되면서 동독 국가 지역은 굉장히 좀 자유롭게 임신 중단이 되고 있었고 서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로 인한 불일치가 문제가 돼서 법률이 만들어졌다가 그 법률이 또 헌법에 반한다라는 이제 수상의 의견이 제시되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책임이 면제된다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 위법성이 없다는 거하고 책임이 면제된다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야? 결국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국가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에서 살고 싶고요. 네. 그 누구의 아이라도 차별받지 않고 낳아서 키워지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낳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해야 될 것이고 또 엄마가 키우든 아빠가 키우든 그 두 사람이 키우든 그 아이가 어디에서 자라더라도 불행하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모두 부모도 열심히 국가도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미혼모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들하고 여러 이제 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같이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분들 얘기를 정말 들어보시게 되면 정말로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사전에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협회들 혹은 또 우리 뭐 심리학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정책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변호사들이라던가 이런 모든 그 각계각층의 분들이 모여서 이 낙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회적 편견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또 사실은 아까 계속 말씀하신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적인 지원이 사실은 제대로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되어야지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꼭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씩만 더 듣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신 중단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느냐 마느냐 기로에선 여성들이 어떤 심리 상태와 그 신체적 상태 혹은 사회적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정말 도와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 스스로가 사회적인 책임감을 좀 가지고 편견을 갖지 않고 그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그런 태도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개인의 문제인 것으로 이 문제를 자꾸 몰고 가고 있고 또 국가가 경제를 지원 안 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과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인식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가 그들을 제대로 올바르게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들이 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 임신 중단에 대해서 실존적인 고민 없이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걸 도외시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낙태가 권해지지 않는 사회, 그리고 누구나 열심히 그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혼모에 대한 편견이나 그다음에 입양이 조금 더 이러한 실정에 맞게 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그 임신 중단을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양육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낳으면 키울 수 있다. 이 예전에 우리 부모님 말씀처럼 뭐 산 입에 거미줄 쥐지 않고 그 아이 먹을 것은 다 타고 나온다라고 하셨던 그대로 그 아이가 낳아서 잘 키울 수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사회적 논쟁은 뜨겁지만 현재 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중단된 낙태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기대해 봅니다. 한 해 낙태 수술이 무려 5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저 출산율과 최고 낙태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 아이 낳아 키우기 얼마나 힘든 사회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그 어떤 출산이든 출산은 그 자체로 축복받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구 토크 올인은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인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